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기본 강의가 종강이 됐는데, 이제 이틀 만에 어떤 지금 온라인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워크북에 관련해서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워크북 강의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기본 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쨌든 뭐 초반에 배운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잊어버리신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기억이 희미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독학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또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 기본 강의의 어쨌든 그 보다는 뭐 기본 강의 정도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 워크북을 통해서 익혀야 될 것은, 문제 자체에 대한 독해력, 문해력은 여러분이 독해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풀이 과정을 좀 더 평이한 문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에게 인지시키고 또 반복을 통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기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가 이제 총 어쨌든 그 시간으로 따지면 한 8강 정도 진행이 될 건데, 그 8강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문제를 사실 풀기는 어려워요. 이 교재도 또 전부 다 또 마무리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그 중에서 주요한 문제들을 풀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넘어가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해설과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워크북을 볼 텐데요. 워크북의 어쨌든 편집은 조금 약간 다르죠. 기본 소화는. 어쨌든 옆에다가 제가 그 한 8페이지 정도를 펼쳐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 옆에를 보면 독해 연습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1회독, 2회독을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독해 연습 용도로 각 지문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이와 같이 독해 연습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구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치부합 추론의 문제에서는 이런 같은 구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논리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의 구성이 없이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좌우측에 배치해서 어떤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강의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 또 많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계셨던 풀이 과정들을 갖다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질문지를 정확히 읽고 계신지, 그 다음에 질문지의 출제 의도 따라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택지를 판별할 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래서 관통의 법칙까지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워밍업 문제들을 몇 개 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5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가져온 것은 뭐 2021년 뭐 1번 문제였다라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특히 1번 문제, 2번 문제는 설명문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논설문 문제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진 않은데 좀 논설문이 1번, 2번 혹은 21번, 22번에 배치된 것은 상당히 좀 오래전의 일이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또 정보가 굉장히 어떤 여러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설명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훈련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 보는 거죠. 글을 읽었을 때 그냥 빠르게 문제 풀어야지 선택지 1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문의 경우에는 독해 연습 1, 2단계 했을 때 1회독, 2회독 단계를 진행할 때 글의 어떤 전체적인 설명문의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적인 흐름들을 장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원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과연 이 화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지가 경제적 수입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화원의 어떤 뭐 그 신분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우에 대한 얘기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찾아가는 것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의 흐름은 장악이 되었는지 잠시 검토를 해보세요. 문제 해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이 장악된지 먼저 보시도록 하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업화가들은 화원 밑에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담당하였으나 신분은 중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볼 때 주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쨌든 연결되는 몇 가지의 정보들, 속성들이 있었죠. 그 속성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석적으로 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다라는 게 과연 일반 화원에 대한, 일반 화가들에 대한 얘기인지, 일반 화가들과 비교한 것은 바로 여기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화원들은 실상의 화원들보다 훨씬 더 어떤 적은 어떤 그런 수입이 있었고, 화원들은 국가의 녹봉만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자신의 수입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다른, 그렇죠? 투잡을 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개의 그림을 그려내면서 수입을 가질 수 있었다. 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인정한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훨씬 더 어쨌든 시장에서 높은 어쨌든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속성 중에 하나인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화원들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출제자가 어떻게 선택지를 만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뭐 선생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문제는 쉬웠는데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1번 선택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어 더하기 서술어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어떤 볼 것은 비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화면을 넘기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비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뭐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하셨는지. 그래서 하급 관료에 비해 일반 하급 관료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었다라고 나왔는데, 이 경제적 여건은 물론 어떤 녹봉 자체를 비교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투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 여건 자체는 녹봉을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 여건 자체를 비교한 것 얘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3번을 출제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3번도 여기 보시면 초상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에 관련해서 뭐 물론 이것은 화원의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임금의 어진을 그리는 것이 최상급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이 설명한 적은 없었죠. 정답은 4번이었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론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은 녹봉에도 불구하고 화원을 되려는 경쟁이 치열했으므로 화원직의 세심은 힘들었다. 적은 녹봉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별도의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또한 화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화원직의 세심은 힘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이유로 화원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화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했고 조선 후기에는 몇몇 가문이 도와서 화원직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관련해서 봤을 때에 이 글의 내용이, 이 선택지 내용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5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12페이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도 우리 함께 풀어보고 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제가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일단은 문제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2번 문제죠. 2번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역대 어떤 최근에 한 3기에 들어와 있는 어떤 출제 경향을 살펴본다면 확실히 설명문의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어떤 내용적인 전개 과정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일무라고 하는 것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렇죠? 8일무와 6일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구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무를 추는 사람들이 어떠한 무구, 그래서 때로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피리와, 그렇죠? 그다음에 적이라는 꿩 깃털의 장식물, 우리가 흔히 어떤 뭐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보면, 과거에 보면 깃털 같은 거 많이 들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거지만 뭐 제갈량도 깃털에 관련된 어떤 부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창과 활이나 이런 검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는 무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로 대한제국 이후에, 그렇죠. 대한제국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종묘 제례에서 관련해서 일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일반에 대한 설명이라면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무구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대한제국 이후,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현재 오늘날의 종묘제략에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하시려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가서 빠르게 확인할 것인지가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한제국 시기에는 종묘절에서 문물을 줄 때 궁시를 들지 않고 검과 창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제국 시기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냥 좀 한 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통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묘제례에서 문물을 출 때거든요. 문물을 출 때 검과 창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문물을 출 때는 그쵸 적과 약이라고 하는 무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무물을 출 때에 우리가 이제 검과 창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은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본문에서 이것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거행된 종묘제례는 문무는 6일무로 추고 무무는 8일무로 추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얘기가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때는 8일무라고 하는 걸 추구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나 네모치기를 약속했었죠.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반면에 자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다시 36명이 일무를 추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문무와 무무를 구분해서 진행했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시대 종묘제에서 무무를 출 때는 한 사람당 4종의 무구를 들고라고 나왔는데 물론 두 번째 문단에서 4종의 무구가 소개되고는 있어요. 그렇죠? 적과 약과 그다음에 검과 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조선시대에 있는 일무에 활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무를 출 때라는 거죠. 무무를 출 때 이 종류의 4가지의 무구를 모두 다 들고 춤을 추었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죠. 문무와 무무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가지의 어떤 그런 무구를 모두 들고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4번 조선시대 종묘제례를 거행할 때에는 6일무를 추도록 하되 제국의 격식에 맞춰 무무만 추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취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6일무를 추었다라는 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무와 무무를 구분해서 그중에 일부를 추었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죠. 정답은 5번이죠.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종묘제례 행사에서 이번에도 문무를 추는 사람들은 이런 한정을 했어요. 한 사람당 2종의 무구를 들고 춤을 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문단의 근거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단의 근거를 보면 현재 종묘제례학은 그렇죠? 예전의 조선시대의 것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면을 좀 올릴게요. 복원된 종묘제례 일무는 8일무였으며 예전처럼 먼저 문무를 추고 뒤에 무무를 추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무무를 출 때 드는 무구는 조선시대 것과 동일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5번이 반드시 참이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반드시 참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에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그 문제하고 과거에는 추론 문제라든지 일치부합의 문제를 서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그 2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3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알 수 있다의 문제도 사실 추론형의 문제와 구분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고 또 일치부합하고 구분하는 크게 실익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을 찾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페이지 5번 문제고요. 2018년도 역시 3개에 어떤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16페이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은 분명히 필자의 어떤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여기 보는 것처럼 헌법재판을 담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그 일부의 어쨌든 법관들이 그런 것을 담당을 하죠. 실제로 어떤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좀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일수록 국민의 대표성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 여기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도 어마어마한 중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들의 어떤 주요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고, 뭐 큰 재판뿐만 아니라 어떤 이러한 또 국민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결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큰 사건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어떤 사건도 있었고,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이 진행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헌법재판 역시 너무나 국민의 삶에 중요하니까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쭉 살펴보셔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부 몇몇의 어떤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런 것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왜 국회의원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필자는 그와 같은 것에 관련해서 왜 헌법재판소가 현재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름대로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헌법재판은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모두 적용되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수여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다른 부분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기관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헌법의 수호와 관련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현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때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천천히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면에서 때로는 현재의 어떤 그 현재를 대표하는, 그렇죠? 현재를 대표하는 의회나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 과거 세대와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현재 세대의 의견만 중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와 의회와 같은 현 세대의 대표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또한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임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설명드리죠. 헌법 자체를 수호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미래의 어떤 부분에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은 의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재판관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의 어떤 국회의원이 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구민이라든지 또 비례대표라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어쨌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판관들이 담당해야 될 것 자체가 법해석, 헌법이다 보니까 법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비전문가가 재판관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 어떤 법 해석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떤 재판관들은 어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담당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죠. 과연 이게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그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죠. 관여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그 구성을 살펴보시면 물론 어떤 사법부라고 하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임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나 대통령이 그 임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나 또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통령이 임명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 있죠.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필자는 그 따라서 전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무관하다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헌법재판관들은 현행 헌법 개정에 구속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끊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현행 헌법의 개정에 구속되지 않고가 아니죠. 그것이 헌법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번 헌법재판소가 다수의익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행위를 위헌이라 판단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배치된다라고 나오는데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때로는 뭐라고 했었죠? 때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기 여기에 즉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현재 세대의 의사가 배치될 수도 있는 작업이다라고 놓고 그것은 바로 위에 나온 것처럼 의회 입법이나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2번도 잘못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현재 헌법재판관 선출 방법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착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틀린 부분은 뭐죠? 바로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려면 당연히 헌법재판관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선출은 불가능합니다. 또 국민들이 어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모든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는 말을 쓴 거죠. 간접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법부에서 임명하지만 그런 것에 관련해서 최소한만이라고 했지 이상적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역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보면 헌법재판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아울러 적용되는 헌법과 항구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했지만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는 현재 세대와 의사가 배치돼서는 안 된다. 아까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현재 세대와 때로는 어긋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자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현재 세대를 대표하는 대의기관, 국회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떤 중심 내용을 파악하시고 푸시면 우리가 첫 번째 기본강 했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까 했을 때에 이거 논설 문장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글의 중심 내용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상당히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지를 판단할 때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비교하지 않으시고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죠. 저는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올라가서 설명드렸지만 이미 중심 내용만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들이라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글을 다시 보지 않고도 배제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페이지의 문제는 이 문제도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풀고 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선정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50초만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의 문제고,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글의 중심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글의 중심 내용 살펴봤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선택지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화폐 유통 확대를 위해, 국제 금은 시세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러이러한 조처는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미 이 글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조선의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정책들을 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서, 그렇죠, 어쨌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제한하기도 하고요.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면 글의 중심 내용의 파악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게 출제 의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선택지의 어떤 틀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만든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의 중심 내용, 제가 아까 전처럼 어떤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요. 크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제로 세금을 딱 정해서 열량을 받겠다 했는데 이게 몇 개월이 지나면 열량의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화폐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만큼 뭐 열량이 9량의 가치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10%의 재정 손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취하였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앞 문제를 보시면서 이 문제를 같이 여러분에게 본 이유는 바로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이 문제를 얼마나 쉽게 풀게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폐 유통 확대를 위해 일관된 통화 증대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백동화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것들을 만들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폐기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사용하는 지역을 한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유통 확대를 추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국제 금융시세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신식 화폐 발행 명령을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 파악하시고 제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신식 화폐 발행 정정에 대한 얘기는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는 1894년 신식 화폐 발행 정정을 도입해서 과세 급내파와 은본위죄를 표방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해서 법정 화폐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지정란은 계속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 금은 시세라고 하는 것들도 어쨌든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건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국제 은 가격이 폭락했고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이건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일어난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1894년 얘기거든요. 1902년에 국제 은 가격은 폭락했고 이런 얘기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 말씀드렸던 2번 선택지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3번 통화 유통 구역의 분할은 시장권의 분할을 초래하고 상업 발전을 저해했다. 이런 부분 당연히 안 나왔고요. 본문에서 설명한 바도 없고 답이 되지 않는데, 다만 표시할 부분은 초래하고 저해했다는 동그라미는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배웠던 게 정보 간의 관계였죠. 무엇이 무엇을 초래했다, 유발하였다, 촉발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동그라미하고 표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표시하시면 더 좋겠고요. 정답은 4번이죠.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기껏해서 백동화라든지 이와 같이 신식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시켰음에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백정화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지역을 한정적으로 제한해버리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엽전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어떻게 왜 그런지라고 한다면 이 글의 중심 내용 나왔었죠. 바로 재정난 타개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죠. 지금도 구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죠? 구리라는 게 인간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인플레이션에 오는 재정 손실을 줄이기,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는 분명히 본문의 내용과 목적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납화폐를 세금을 납부하는 화폐를 통일시키고자 했다라는 부분이 틀렸죠. 본문에 아까 마지막 문단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세납화폐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화폐의 종류를 한정시키고 제한시키고 지정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26페이지의 문제입니다. 26페이지의 문제고 10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50초만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왜 가져왔느냐? 그렇죠? 바로 우리가 첫날 배웠던 것 중에 질문지를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한 후 출제 의도에 따라 문제를 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출제 의도에 따라 문제를 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푸셨을 때에 만약 기역과 니은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출제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문제에서 기역을 보고 이거 본문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볼까? 니은 보고 이거 본문에서 어디 있을까 찾아볼까 하셨던 분들은 애초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를 먼저 찾았어야 되죠. 이게 당연히 1단계가 되는데 이 과정 자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역 보고 추론을 할 수 있는지 니은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지 일치하는지를 찾으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자의 주장은 정해졌죠. 과연 이의가 이율곡이 실제 그 당시에 10만 양병설을 실제로 주창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선조실록이나 그 다음에 경연일기 등의 당대의 기록을 모두 들춰봐도 이의가 10만 양명을 주장했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가 병조판서 시절에 나라의 방비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 병조판서라면 당연히 했을 뭐 그 다음 후임이든 또 그 이의 선임이든 병조판서라면 한 번쯤은 할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10만은 양병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실질적인 거 봐더라도 정말 10만을 양명하다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조선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만의 군대를 양병을 해서 그 군대를 다 먹여 살리고
유지하는 것은 그 당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민의 수를 감안했을 때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는 하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실제 현역으로 존재하는 어떤 군인들의 수가 60만,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을 유지하는 것도 현재 사회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전혀 어떤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10만의 군대를 어떤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을 마구 차출해서 하자면 당연히 농민들의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노동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귀한 시절인데 그것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영천 군대 3만만 만들려고 하더라도 재정이 고갈될 정도였는데 설마 이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10만 양병을 하자고 주장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근거를 살펴보면 자, 실질적으로 10만 양병설에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장색의 율곡 행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김장색 율곡 행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높으냐에 대해서 자, 그런 거죠.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문성은 과연 성인이다라며 탄식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문제는 이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호라는 거죠. 시호. 그렇죠? 인조 2년에 정한 것이고 유성룡은 그보다 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글 자체가 그렇죠? 이문성은 그 당시에 어떤 이미 사망하기 전의 사건인데 시호가 내려지기 전이죠. 그런데 이문성을 칭했다라는 기록 자체의 신빙성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나왔죠. 이처럼 10만 양병설은 국방에 대한 교훈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역사적인 신빙성은 매우 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나서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봤느냐? 우리가 근거만 제대로 찾았다면 기억과 니은은 바로 제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필자가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을 근거로 얘기한 적 전혀 없죠. 그렇죠? 물론 이것에 관련해서 본문의 내용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화면 올렸는데 본문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동인인 유성룡이 경연석상에서 서인과 가깝던 이에 반대해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억을 생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민하시고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고 계셨던 분들은 출제자 의도를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잊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이거 선생님 본문에 나왔던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필자의 근거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첫 번째 문제는 나왔는데 해서 기계적으로 올라가서 찾고 계셨다면 이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놓고 내려온 분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새로운 방법과 뭔가 놀라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죠. 그게 딱 맞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떤 희열감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김장생이 이의 수제자라는 건 역사적 신빙성이 약하다. 무슨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필자는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을 첫 번째 문제 나왔던 거죠. 실제의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가 임금에게 10만 양병을 정식적으로 건의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도 역시 답이 되죠. 김장색이 이문생은 역시 성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미 어떤 그 세상을 떠난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시호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 필자가 그렇죠? 그 당시에 10만 양명설에 또 주장했다는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계속 문제를 풀죠.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혼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농담을 하거나 이러기도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휴식도 적절하게 취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실강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쨌든 스탑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정에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의 문제는 입법고시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죠?
와, 이게 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입법고시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5급을 어떤 준비하기 위해서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출제 경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입법고시는 정말 많은 양의 어떤 텍스트를 빠르게 정리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되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빠르게 정리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다 이렇게 의원실에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소화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미 어떤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세부적인 방침, 규칙, 뭐 이런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집행하는 게 그 목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추론 능력도 굉장히 강조되고, 또 이것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해서 해석한 것은, 또 부합하는 사례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핵심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어떤 입법고시랑 뽑으려는 인재상이 다르죠. 출제하는 경향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길이는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시간은 2분 2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뇌와 두개골에 대한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뇌는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나오죠. 하지만 뇌세포는 언제든지 손상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매번 헤딩을 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어쨌든 간에 프로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쨌든 간에 얼굴에 충격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뇌도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받았던 데미지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너무 많은 뉴런을 손실해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진행되곤 한다. 이러한 미만성 뇌손상과 위험과는 별개로 또 이런 뇌의 특정 부위의 직접적 손상과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간접적인 충격이 누적되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어 가면서 발생하는 손상도 있고, 또한 직접적인 어떤 충격을 받아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뇌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장기인데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것 자체가 손상이 누적될 수 있고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어떤 그런 기관이 존재하겠죠. 바로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개골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두개골을 하지만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그 앞머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쨌든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뼈의 두께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고개를 앞뒤로 흔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뒤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꺼운 두개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앞뒤 부분은 매우 두꺼운 두개골을 가지고 있지만 축두엽이 자리한 경우에는, 그래서 양옆은 두개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앞뒤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꺼운 두개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볼 테지만, 그렇죠? 압력 손상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뇌와 관련돼서 어떤 질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고 있는 어떤 선택지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글의 중심 주제는 있죠. 그러니까 주제 정도면 뇌와 두개골의 구조와 기능 이 정도 될 텐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빠른 스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었던가, 이 부분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부분을 찾아가서 정답을 도출하셔야겠죠. 1번. 두개골을 통과하는 지점의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 뇌에 압력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를 좀 드리면, 요거 uncertain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은 아닙니다. 일단 정답은 아닌데 uncertain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러면 압력 손상에 관련된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언급됐던 부분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 손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압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특별하게 여기에서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uncertain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통증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정보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냐?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모치셨다면 뇌 자체에는 통각 수용기가 없다. 그래서 압박하거나 으깨거나, 좀 끔찍하죠. 잘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누적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통각 수용기가 있는 손가락 끝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때는 칼에 조금만 베어도 아프고 거기에서 치료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뇌 같은 경우 통각 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어서 여기 말하는 미만성 뇌 손상 같은 거를 갖다가 나중에 겪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뇌세포가 이미 기능이 손실된 상태에서 그제서야 우리가 몸에서 뭔가 이상이, 통각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이상이 뇌세포와 관련된 어떤 행동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뇌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 2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또 연습했던 인해죠. 분명히 은퇴한 프로 선수의 경우에 미만성 뇌손상을 겪기도 한다는 게 본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로 인해서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나 시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도출되느냐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두 번째 부분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두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미만성 뇌손상의 부분을 가면 이런 미만성 뇌손상의 위험과는 별개로죠. 별개로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되는 겁니다. 뇌 특정 부위의 직접적 손상과 그에 따른 기능의 상실 위험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나 시력을 상실하는 것들이다. 이건 뭐죠? 직접적 손상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미만성 뇌손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 뇌손상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근데 필자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스하는 거죠. 정보의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이같이 인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라서 그렇죠? 거짓 원인의 오류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입법고시나 우리가 보는 5급 공채나 사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개골은 뇌를 성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상으로부터 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거는 본문에서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뇌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뇌에 어쨌든 손상을 입는 것에 관련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3번은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두개골의 앞뒤 부분이 얇아.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오히려 두개골의 앞뒤 부분은 두꺼운데 측두 옆 부분이 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통제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죠? 다른 선택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니까 진통제를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찾아보면 여기 있죠. 자, 일부에선 이 근육들이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류의 두통은 진통제가 잘 듣지 않으며 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따랐을 때 5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페이지의 문제고요. 30페이지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0페이지 12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화이, 여기 중화와 그다음에 어떤 여기 오랑캐 이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민족들 간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중화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오랑캐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역사는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중원 지역의 중화를 중심으로 한, 즉 한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형성되고 외부와 그것을 구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지금의 중국은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이민족 지역으로 치부하면서 외부로 두었던 지역들이 모두 다 중국 내부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현재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신들의 민족사와 변방사까지 통합해서 여러 민족을 한 국가 일원으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이민족을 하고 있는 조선족도 4대 이민족이 들어갑니다. 조선족, 그다음에 몽고족, 그다음에 위구르족, 우리가 돌궐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위구르족, 티베트의 장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4대 이민족이 존재하죠. 엄청난 규모의. 그 외에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을 모두 구분하다가 보면 당연히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현재 중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필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두에 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뭔가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중화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외부에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때로는 중화의 어떤 영역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해 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따라서 지난 이래 중국의 직접 통치 바깥에 있었던 여러 민족을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엄연히 그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독립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마치 중국에 속해 있는 일부 소수민족들의 지방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분명히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자는 마지막 문장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들을 통합한다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의 어떤 다른 시대에 대한 해석을 이처럼 왜곡하는 것은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중국은 그 당시 고대 중국이 있죠. 고대나 어떤 전통 시대의 중국은 분명히 그 이민족들을 자신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고 따라서 현재 어떤 그런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인식은 현재 실제 역사의 왜곡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고대 이래 중국은 천하 사상에 입각한 민족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어는 뭐죠? 고대 이래 중국은 있죠. 판단하실 때 천하 사상에 입각한 민족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석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느낌대로 푸시면 뭐 1번 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신다면 만약 이게 핵심적으로 치명적인 함정인 선택지였다면 또한 정답률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고대 이래 중국은이라는 주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은 민족 개념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연 실제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키워드를 삼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주권국가나 민족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전통시대 왕조 제국은 국가와 세계의 개념에 결합된 모호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과거에 어떻다고요? 민족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뚜렷하게 그러한 어떤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민족 개념을 발전시켜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2번 중국의 왕조시대의 제국과 현재 근대 국민국가에서 존재하는 역사적 연속성보다 그 차별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차별성이라는 뜻은 여러분에게 뭔가 남녀 차별할 때 그런 차별이 아니고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필자가 얘기하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고 틀린 얘기가 되고 2번은 필자의 주장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불연속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고요. 3번. 중국 전통시대의 왕조 제국은 현실적 힘의 관계에 의해서 국가 영역과 외교적 상하 관계가 끊임없이 유동하는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조 제국, 중국 전통시대 왕조 제국이 현대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대비되는 것은 중국에 관련해서 전통시대의 어떤 왕조 제국하고 현대 국민국가로서의 중국을 대비시켜 놓고 있잖아요. 과거는 어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죠. 국가 영역과 외교적 상하 관계가 끊임없이 유동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전통시대 중국도 어쨌든 동아시아 일개 국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중화적 질서로 서열화된 세계관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현실적 힘의 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영역과 외교적 상하관계가 끊임없이 유동하는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경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끊임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진족, 거란족, 그다음에 뭐 몽고족, 위구르족 할 거 없이 중국에서 외침을 하고 끊임없이 약탈하는 어떤 그런 소수민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중국도 그런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약탈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는 상태죠. 그래서 국가의 힘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처럼 국가의 어떤 국력과 관계없이 국경이 별도로 딱 정리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설명했으므로 3번도 올바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글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설명드린 바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첫 번째 문헌 얘기였죠. 전통적인 다민족인 제국입니다. 이거는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천하 사상에 입각한 제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민족 제국을 근대적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에 다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죠? 중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가보시면 뭐 중화민족원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중화민족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이 중화가 붙었죠. 그러면 마치 한족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중화민족원에 들어가면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을 중국의 민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선족관을 방문하게 되면 아리랑을 부르는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TV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문화로 소개되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문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한복의 복색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역시 중국의 문화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와 같은 것들도 모두 중국의 문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중국을 어쨌든 대표하는 4대 이민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국의 문화로 소개하지 않으면 조선족만 따로 구분되는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 철저하게 조선족의 문화, 몽고족의 문화, 위구르족의 문화들을 다 중국의 문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5번 첫 번째 문장에 따라서 반드시 참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5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2분 정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2022년, 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시간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한번 같이 제가 흰 걸 쓴 거는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명 이상의 등장인물이 서로 토론을 할 때는 일단은 쟁점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렇죠? 2명 이상이 등장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면
그들의 쟁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게 진행돼야지 그들의 주장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쟁점과 주장의 파악이 이런 어떤 형식의 2명 이상이 등장해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는 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니까 가물을 사용해서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쟁점의 파악이나 어떤 뭐 주장의 이해라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그 문제는 틀렸다고 가정하시고 다시 한번 독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게요. 그림에다가 적합한 색과 형태를 모두 배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덧붙일 수도 있는 것이네. 그런데 적합한 색이나 형태들을 모두 배정하는 사람은 좋은 그림이나 상을 만들어내지만 덧붙이거나 빼는 사람은 좋은 그림과 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거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일 때 아주 적절한 어떤 색 배열과 그다음에 적절하게 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그림을 얘기하지만 지나치게 어떤 그런 걸 묘사할 때 필요 없는 것을 과장하거나 물론 최근에 뭐 추상화는 좀 예고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니까 또는 아예 뭐 제대로 그려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상은 아니겠죠.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같은 이치에 따라서 적합한 음절이나 자모를 모두 배정한다면 이름이 훌륭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빼거나 덧붙이면 훌륭하지는 않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나우를 쓰는데 이나우를 쓸 때 이렇게 쓴다면 하나 빠진 거죠. 그럼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적합하게 이나우를 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를 빠뜨린다고 한다면 좋은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라틸루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모를 빼거나 덧붙인다면 우리는 이름을 쓰긴 했지만 틀리게 쓴 것이 아니고 아예 쓰지 못한 것입니다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쓴 게 아니라 그건 아예 이 니우라는 새로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거는 아예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이름을 안 쓴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 경우에는 자네 말이 적용되는 것 같네. 왜냐하면 수에서 뭐 2에서 1을 빼서 1을 썼다. 그러면 중요한 건 2하고 1은 완전 다른 존재가 되죠. 그럼 이때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해서 1을 쓰거나 3을 썼다면 그거는 아예 2를 쓰지 못한 거죠. 1을 쓰거나 3을 썼다면 2를 쓰지 못한 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그림을 잘못 그렸다, 표시를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2를 쓰지 못한 거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이 수에 대한 이런 원리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네 라고 나왔었죠. 상이려면 나왔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상이려면 그렇죠? 상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어야 되겠죠. 상이려면 상이 묘사하는 대상의 성질을 모두 상에 배정해서는 결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제가 가진 모든 물질적 속성을 뭐 영혼이 있다면 영혼까지 해서 모든 속성을 어디에 상을 구현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저와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 되겠죠. 그때는 이나우가 2명이 된 거죠. 그럴 때는 그렇죠? 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물어봤더니 네, 2명의 그라틸루스가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이치를 차지하며 무엇이거나 빠지거나 더해지면 더 이상 상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지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은 상이 묘사하는 대상과 똑같은 성질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상이라는 건 더하고 뺀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뭐 부족한 상일 수도 있고 뭐 좋은 상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이라는 것에 대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주장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라틸루스는 뭐라고 했냐면 상에 적용되는 원리와 이름에 적용되는 원리는 다릅니다라고 그라틸루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닐세 상에 적용되는 원리는 이름에도 적용되는 거지 라고 얘기한 거죠. 다만 이것과 관련된 없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건 바로 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원리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위에는 이제 그라틸루스의 주장이고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상은 조금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 있고요. 이름도 조금 좋은 이름이거나 그러니까 조금 어떤 이름을 어떤 좋게 쓴 거거나 나쁘게 쓰는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죠? 수는 더하거나 빼면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물과 완전히 일치하는 복제물은 상이 아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얘기했었죠. 소크라테스는 상이라고 하려면 모든 형질을, 모든 특징을 그대로 배치해서는 안 되네 라고 나왔습니다. 2번, 훌륭한 이름에 자모 한두를 빼거나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이름이다. 이것도 소크라테스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라툴루스가 하나나 두 가지가 빠지게 되면 그것은 아예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의 원리와 이름의 원리는 같은 거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2번도 올바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 3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상의 색이나 형태를 조금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상이죠. 왜냐? 이름에 대한 원리와 상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이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름에 자모를 더하거나 빼는 것과 수의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같은 이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둘은 서로 다르다고 했었죠. 이 둘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 자모를 더하는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 2번에 했었죠. 그것은 여전히 이름일 수 있지만 수의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게 되면 완전히 다른 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주장이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라서 판정할 것을 이 글의 질문지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다음 중 소크라테스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5번도 말씀드렸죠. 이름에 자모를 더하거나 빼는 것과 그 다음에 상에서 색이나 어떤 형태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사실 동일한 원리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가정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나머지 또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